그냥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서유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정도면 오늘은 합격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처음에 결혼은 누군가의 욕심과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끝에 남은 것은 이상하게도 선택이었다. 그리고 서유는 알았다. 자신은 더 이상 누구의 대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서윤이었다. 사랑도, 이름도, 삶도 이제는 스스로 고른 사람이었다. 가난해서 버린 남자가 내일 아침 내 집안을 무릎 꿇릴 사람일 줄은 몰랐겠지. 한주아는 웨딩드레스의 지퍼를 거칠게 내리며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았다. 흰 드레스는 아직도 그녀의 몸에 반쯤 걸쳐져 있었고 대기실 바닥에는 진주 장식이 뜯긴 베일이 차갑게 구겨져 있었다. 한서윤은 문가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한태식은 얼굴이 잿빛이 된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아야, 지금 네가 나가면 우리 집은 끝이야. 주아는 비웃었다. 끝나는 건 내가 아니라 아버지 욕심이겠죠. 난 그런 남자랑 못 살아요. 어머니 오미경이 다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강씨 집안에서 이미 하객을 다 불렀어. 네가 도망가면 위약금만 문제가 아니야. 주아는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름도 없는 남자를 왜 내가 떠안아야 해요. 그 정도 남자라면 서윤이가 딱이잖아요. 그 순간 방 안의 시선이 모두 서윤에게 꽂혔다. 서윤은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늘 그랬다. 집안이 곤란해질 때마다 누군가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부터 비상용으로 태어난 사람처럼. 서윤아, 네가 오늘만 좀 도와줘라. 한태식의 말은 부탁처럼 시작했지만 끝은 명령이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언니 대신 결혼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울먹이는 얼굴로 다가왔다. 결혼식만 넘기면 돼. 나중에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어. 주아는 붉은 립스틱이 번진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네가 희생 좋아하잖아. 이번에도 한 번만 해. 서윤의 손목에 걸린 낡은 은색 팔찌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팔찌 안쪽에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남긴 작은 문양. 명진이라는 두 글자를 본뜬 낡은 인장이 달려 있었다. 서윤은 그 인장을 손바닥 안에 감추었다. 계모 오미경은 그녀가 망설이는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다. 네 친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집안 망하는 걸 보고만 있겠니? 그 말에 서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토로 고시며 죽은 어머니의 이름까지 끌어다 쓰는 순간 거절할 마지막 힘마저 무너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대신 이 일 끝나면 저한테 다시는 엄마 이야기 꺼내지 마세요. 주아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가난한 남자랑 가짜 결혼하는 주제의 조건은 맞네. 서윤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하면 울 것 같았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다. 흔한 명품 로고도 재벌가 자제들이 과시하듯 걸치는 시계도 보이지 않았다. 깔끔하지만 지나치게 단정한 검은 정장, 낮게 가라앉은 눈, 감정을 잘라낸 듯한 얼굴뿐이었다. 그가 바로 강도현이라고 했다. 한주아가 버린 남자, 서윤이 대신 떠안아야 하는 남자. 도연은 방 안에 엉망이 된 공기와 서윤이 손에 든 웨딩드레스를 차례로 보았다. 주아는 일부러 그 앞에 다가서서 차갑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전 이 결혼 못해요. 강도연 씨 같은 분한테 제 인생 걸 정도로 제가 절박하진 않거든요. 한태식이 당황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도연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누가 식장에 서는 겁니까? 주아는 기다렸다는 듯
서윤을 가리켰다. 저예요. 우리 집 둘째. 조용하고 말 잘 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서윤은 눈을 감았다. 사람을 물건처럼 넘기는 목소리, 익숙해서 더 비참한 목소리였다. 도연의 시선이 서윤에게 멈췄다. 이상하게도 그 눈에는 모욕당한 분노보다 더 깊은 피로가 있었다. 당신은 괜찮습니까? 도연이 처음으로 서윤에게 직접 물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아무도 서윤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을 리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아버지는 무너질 것이고, 계모는 울 것이고, 언니는 더 차갑게 비웃을 것이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런 계산을 먼저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서윤은 손끝을 감추며 말했다. 괜찮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도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걸린 팔찌를 보았다. 낡은 은색 인장. 잠깐이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얼음 같은 무언가가 깨지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무표정해졌다. 한서윤 씨가 원하지 않으면 이 결혼식은 여기서 끝냅니다. 그 말에 한태식이 새파랗게 질렸다. 강 선생, 그건 곤란합니다. 이미 양가가 약속한 일이고 주아는 코웃음을 쳤다. 끝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사람끼리 창피 좀 당하면 되죠. 도현은 주아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그 말을 후회하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겁니다. 주아는 웃었다. 그럴 일 없어요. 서윤은 결국 주아가 벗어던진 드레스를 입었다. 드레스는 몸에 맞지 않았다. 허리는 조금 헐거웠고 어깨는 이상하게 조였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신부라기보다 누군가의 빈자리에 급히 끼워 넣어진 그림자 같았다. 메이크업 담당자는 아무 말 없이 번진 눈가를 고쳐주었고 직원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다. 강씨 쪽 하객은 많지 않았다. 대신 한씨 집안의 친척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불편한 웃음을 삼키며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서윤이 식장 입구에 섰을 때 주아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채 뒤쪽 기둥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남의 불행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팔짱을 끼고 있었다. 도연은 단상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얀 꽃장식과 유리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는 여전히 고요했다. 서윤이 천천히 걸어가자 사람들의 속삭임이 베일 아래로 쏟아졌다. 신부가 바뀐 거야, 둘째라던데. 강씨 집안도 참 우습게 됐네. 저 남자도 별 볼 일 없다며. 말들은 날카롭지 않은 척 나라와 살결에 박혔다. 주례가 시작되기 전 서윤은 도연 옆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낯선 침묵이 놓여 있었다.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게 돼서요. 도연은 앞만 본 채 대답했다. 사과할 사람은 한서윤 씨가 아닙니다. 그 말 하나가 이상하게도 서윤의 목을 아프게 했다. 위로라고 부르기에는 차가웠고 무관심이라고 하기에는 정확했다. 주례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렸다. 신랑 강도연 군은 신부 한서윤 양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웃었다. 주아였다. 서윤은 들리지 않는 척했다. 반지를 끼우는 순서가 되었을 때 도연은 검소한 은반지를 꺼냈다. 흔한 보석 하나 없는 반지였다. 하객 중 몇 명이 실망한 듯 시선을 돌렸다. 서윤은 그 반지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화려한 반지는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다. 서윤은 그가 반지를 끼우는 순간 그의 엄지손가락이 아주 짧게
자신의 팔찌 인장에 닿는 것을 느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접촉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도연은 이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있었다. 결혼식은 짧고 건조하게 끝났다. 축복보다 체면이 많았고 웃음보다 계산이 많았다. 패백도 긴 피로연도 생략됐다. 한태식은 식이 끝나자마자 도연에게 다가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양가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족이니 서로 잘. 도연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한서윤 씨 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태식은 순간 당황했다. 짐이라니요. 도연은 조용히 되물었다. 딸을 시집 보내는 집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오미경의 얼굴이 굳었고 주아는 멀리서 시선을 피했다. 서유는 부끄러움에 손끝을 말아 쥐었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휴대폰 하나, 오래된 팔찌 하나, 그리고 대기실 의자 밑에 숨겨둔 낡은 가방뿐이었다. 도연은 그 가방을 직접 들어 올렸다. 서윤이 놀라 손을 뻗었다. 제가 들게요. 그는 낮게 말했다. 오늘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말이 이상하게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짐을 혼자 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서유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착각하면 더 아프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도연을 보자 허리를 깊이 숙였지만 도연은 손짓으로 그 인사를 막았다. 서유는 그 장면을 이상하게 여겼다. 가난하다고 들은 남자에게 운전기사가 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하루가 이미 너무 비현실적이라 그녀는 그 의문조차 마음속 깊이 밀어넣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길게 흘렀고 서유는 무릎 위에 얹은 손만 바라보았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서윤 씨는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서유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도망가도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 집이 그렇게까지 지킬 가치가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차가웠지만 서유는 그 안에 비난보다 확인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후 대답했다. 집을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무너질 때마다 제 이름부터 부르는 사람들을 이번엔 외면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도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어 그는 낮게 말했다.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틴 겁니다. 서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옆얼굴은 어둠에 반쯤 잠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진심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신혼집이라기보다 비어있는 고급 레지던스에 가까웠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층, 지나치게 넓은 거실, 사람의 온기보다 완벽한 정리만 남아있는 공간. 서유는 문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가 강도현 씨 집인가요? 도연은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당분간 한서윤 씨가 지낼 곳입니다. 당분간요.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오늘 일은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서윤 씨가 원하면 정리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서윤은 그 말에 묘한 모욕감을 느꼈다. 가족에게는 대신 세워졌고 남편에게는 정리 가능한 문제로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저를 불쌍해서 데려오신 거라면 그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선택한 건 맞아요. 끌려온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 대답한 건 저니까요. 도현의 시선이 깊어졌다. 그 선택이 후회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침묵 속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숨을 내쉬었다. 피곤한 사람의 한숨이 아니라 오랫동안 잠긴 문 앞에서 열쇠를 발견한 사람 같은 숨이었다. 그 밤 서유는 침실 문을 잠그지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믿어서가 아니었다. 아직 그를 믿을 수는 없었다. 다만 도연이 그녀를 해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잠옷과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어머니가 오래된 봉제 공장 앞에서 웃고 있었다. 간판에는 명진이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서유는 사진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쓸었다. 엄마, 나 또 바보 같은 선택을 했나 봐.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거실 쪽에서는 아주 낮은 통화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이었다. 내일 아침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해. 한씨 집안 움직임도 확인하고, 그리고 명진 인장에 대해 다시 조사해. 서유는 문틈 앞에서 숨을 멈췄다. 명진, 그가 왜 그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그녀의 손목에 걸린 팔찌가 차갑게 식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고 서유는 침대 끝에 앉아 밤새 잠들지 못했다. 결혼식의 모욕보다 더 큰 의문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다. 강도연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가난한 남자였을까? 아니면 모두가 속고 있는 쪽은 자신뿐이었을까? 새벽이 지나고 서울의 하늘이 회색빛으로 밝아올 무렵 서유는 겨우 잠이 들었다가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다. 화면에는 주아의 이름이 떠 있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메시지가 연달아 쏟아졌다. 너 지금 어디야? 강도연이 진짜 누구야? 뉴스 봤어. 서유는 몸을 일으키며 멍한 눈으로 거실로 나왔다. 거실 중앙에 대형 화면이 켜져 있었다. 도연은 이미 검은 셔츠 차림으로 서 있었고 화면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갑고 또렷하게 울렸다. 유진홀딩스는 오늘 오전 강도연 회장의 단독 경영체제 전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 회장은 국내 최연소로 대형 지주사를 장악한 인물로 호텔, 금융, 유통계열 재편을 이끌고 있습니다. 서유는 숨을 잊었다. 화면에는 어제 그녀와 결혼한 남자의 얼굴이 떠 있었다. 같은 얼굴, 전혀 다른 이름값. 기사 제목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최연소 회장, 유진홀딩스, 강씨 재벌가의 숨은 후계자. 도현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명해야 할 게 많습니다. 서유는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때 현관벨이 길게 울렸다. 문 밖에서는 주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문 열어. 한서윤, 그 결혼 원래 내 거였어. 서윤은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한주아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찢듯 울렸다. 문 열어. 한서윤, 너 지금 내가 뭘 놓친 건지 알고 있었지? 서윤은 맨발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대형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유진홀딩스의 로고와 강도연의 얼굴이 반복되고 있었고 휴대폰에는 아버지와 계모의 부재 중 전화가 끊임없이 쌓였다. 도연은 서윤보다 먼저 현관으로 향했지만 문을 바로 열지 않았다. 그는 잠시 그녀를 돌아보며 낮게 물었다.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서윤은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눌렀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엉켜 있었다.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뭘 마주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도연의 눈빛이 미세하게 어두워졌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가 문을 열자 주아가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듯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녀는 어제 결혼식장에서 보이던 비웃음 대신
겁먹은 분노를 얼굴에 덮고 있었다. 뒤이어 한태식과 오미경까지 엘리베이터 쪽에서 다급히 뛰어왔다. 주아는 도연을 보자마자 표정을 바꾸었다. 강 회장님, 어제 일은 오해였어요. 제가 잠깐 감정적으로 굴었을 뿐이에요. 서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드레스룸 바닥에 버려졌던 베일보다 자신이 더 초라하게 느껴졌다. 도연은 주아를 지나쳐 한태식을 바라보았다. 아침부터 찾아올 만큼 급한 일이 있습니까? 한태식은 식은땀을 닦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사위. 아니, 강 회장님. 어제는 저희가 큰 결례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꼬여서요. 그래도 본래 약속은 우리 주아와의 혼담이었으니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서유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보았다. 어제는 자신에게 집안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녀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다. 오미경은 서윤의 손을 붙잡으려 했다. 서윤아, 네가 언니 입장도 좀 생각해야지. 어제는 다들 당황해서 그런 거야. 네가 착하니까 한 번만 양보해주면. 서윤은 처음으로 계모의 손을 피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주아의 얼굴이 굳었다. 너 지금 진짜 네가 회장 부인이라도 된 줄 알아. 서유는 목이 메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어제 저보고 대신 서라고 한 건 언니였잖아. 주아는 이를 악물었다. 그땐 저 사람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 말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한참 뒤에야 말했다. 그러니 더 분명하군요. 한주아 씨는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가격표를 잘못 본 겁니다. 한태식은 다급히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다. 회장님, 젊은 애들이 말실수를 한 겁니다. 저희도 유진과 오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어제의 혼인신고가 아직 처리 전이라면. 도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처리됐습니다.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서윤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도현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어제식이 끝난 직후 필요한 절차는 진행됐습니다. 한서윤 씨가 직접 서명한 서류로요. 서윤의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분명 서명했다. 식후 정신없이 건네받은 서류 몇 장, 신분 확인, 축하 인사처럼 포장된 절차들. 그때는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도 몰랐다. 주아는 목소리를 높였다. 말도 안 돼요. 원래 신부는 저였어요. 신부 이름만 바뀐 거잖아요. 이건 사기예요. 도현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사기를 말하려면 어제 식장에서 신랑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모욕한 쪽부터 설명해야 할 겁니다. 주아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서유는 그 말에서도 위로를 느끼지 못했다. 도연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의 판 위에 놓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저한테도 설명이 필요해요. 혼인신고까지 그렇게 빨리 끝낸 이유요. 그 질문에 도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방어적인 그림자가 스쳤다. 그는 손님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서윤 씨와 제가 먼저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태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 저희도 가족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가족이라면 어제 신부 짐 하나쯤은 챙겼겠죠. 그 말에 오미경이 얼굴을 붉혔고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내렸다. 주아는 마지막으로 서윤에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너 그 자리 오래 못 지켜. 저 사람 같은 남자가 너를 진심으로 봐줄 것 같아. 넌 그냥 우연히
비싼 의자에 앉은 거야.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미안하다고 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아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도연이 문을 닫자 거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소음이 사라지자 더 큰 침묵이 찾아왔다. 서유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언니가 도망갈 거라는 것도, 제가 대신 서게 될 거라는 것도. 도연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이미 절반의 인정처럼 들렸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어제 저만 바보였군요. 도연은 그녀를 서재로 데려갔다. 넓은 책상 위에는 이미 정리된 서류 한 묶음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혼인유지 합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서유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손끝이 싸늘해졌다. 이게 뭐예요? 도연은 의자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섰다. 한강 위로 아침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빛이 닿지 않았다. 1년입니다. 한서윤 씨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 두겠습니다. 그동안 생활, 신분 보호, 직업적 지원, 필요한 비용은 제가 책임집니다. 서유는 서류를 넘기다 멈췄다. 문장들은 정중했지만 차가웠다. 보호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고 의무라는 단어도 여러 번 나왔다. 사랑은 없었다. 당연했다. 그런데도 가슴이 아픈 자신이 우스웠다. 결국 계약이네요. 도현은 부정하지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서로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서유는 고개를 들었다. 서로요, 저는 뭘 지켜야 하는데요. 도연은 마침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이 결혼을 약점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한서윤 씨는 그 약점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서유는 서류를 덮었다. 그럼 저는 어제 가족 대신 희생됐고 오늘은 회장님 자리 지키는 방패가 된 거네요. 그 말은 도연에게 예상보다 깊게 박혔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서유는 웃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돈도, 집도, 보호도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해요. 왜 당신은 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가난한 사람처럼 서 있었는지, 왜 우리 집이 당신을 모욕하게 내버려 뒀는지. 도연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신분을 숨긴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한씨 집안이 사람을 보는 기준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확인에 제가 끼어 있었네요. 그렇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죠. 서윤은 서류 위에 손을 올렸다. 손목의 명진 인장이 책상 유리에 작게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도연의 시선이 다시 그곳으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서윤도 놓치지 않았다. 아까 통화에서 명진이라고 했죠. 왜 그 이름을 알아요? 도연의 입가가 굳었다. 그는 분명 많은 답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중 아무것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건 아직 확인 중입니다. 서유는 낮게 말했다. 아직이라는 말, 참 편하네요. 숨기고 싶은 사람에게도, 기다려야 하는 사람에게도. 그날 오후, 서유는 도연이 마련했다는 옷장과 방을 둘러보다가 오히려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이 비싸고 완벽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색도, 몸에 맞는 치수도 아닌데 이상하게 정확했다. 누군가 급히 준비했지만 실수하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있었다. 침대 위에는 휴대폰과 새 카드, 작은 명함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서유는 카드를 집어들었다가 곧 내려놓았다. 돈을 받는 순간 자신이 정말 계약서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회장님 비서실의 정민서입니다. 사모님 일정과 외부 연락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사모님이라는 말에 서유는 어색하게 굳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민서는 잠시 눈치를 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럼 한서유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서유는 그녀의 태도에서 묘한 연민과 경계를 동시에 느꼈다. 민서는 작은 태블릿을 내밀었다. 오늘 저녁 강혜란 부회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거절하셔도 된다고 하셨지만 서유는 이름을 되뇌었다. 강혜란. 어제 결혼식장 뒤편에서 도연을 이상한 이름으로 불렀던 중년 여성. 서유는 그때의 차가운 미소를 떠올렸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 더 빠르게 찾아오실 겁니다. 강혜란은 저녁이 되기 전 도착했다. 그녀는 초대받은 손님처럼 들어오지 않았다. 주인이 자신의 집을 점검하러 온 사람처럼 거실을 훑어보며 들어왔다. 짙은 남색 정장, 흠없는 진주 귀걸이, 미소보다 먼저 사람을 재단하는 눈빛. 도연은 외부 회의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서유는 혼자 그녀를 맞았다. 헤라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침착하네요. 어제 언니 대신 팔려온 아이치고는. 서유는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팔린 건 아니에요. 제가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헤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런 말은 오래 못 가요. 이 집안에서는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길을 잃거든. 서유는 그녀의 앞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저를 만나고 싶으셨다면서요. 헤라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다. 간단히 말하죠. 이혼해요. 금액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수 있어요. 강도연은 지금 당신 같은 변수를 감당할 여유가 없어요. 서유는 봉투를 열지도 않았다. 저를 변수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요? 헤라는 부드럽게 웃었다. 신부가 바뀐 결혼은 회장직을 흔들기에 충분한 스캔들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도연이가 왜 당신 손목만 그렇게 보는지 나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서윤의 손이 본능적으로 팔찌 위로 올라갔다. 헤라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명진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겠죠? 당신 어머니와 관련된 낡은 이름. 서윤은 얼굴색이 바뀌었지만 애써 태연하게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헤라는 찻잔을 들며 낮게 말했다. 유진안에서 명진이라는 이름은 오래전에 지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연이 할아버지의 유언장 일부에 그 이름이 남아있죠. 더 웃긴 건 한씨 집안이 보낸 혼담 자료에는 그 이름이 한주아에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서유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주아에게. 왜? 어머니의 물건과 어머니의 기억은 늘 서윤의 것이었다. 주아는 친어머니의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본 적 없었다. 헤라는 서윤이 흔들리는 모습을 즐기듯 이어 말했다. 그러니 묻고 싶네요. 당신은 정말 우연히 언니 대신 선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 좋은 이름 없는 딸이었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도연이 들어와 헤란의 말을 들었는지 차가운 얼굴로 거실에 섰다. 고모님, 제 아내에게 그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헤라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아내라. 네가 그렇게 부를수록 이 사회는 더 궁금해할 거다. 네가 신부를 바꾼 건지 아니면 신부에게 속은 건지. 헤란이 떠난 뒤 도연과 서윤 사이에는 낮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남았다. 도현은 서윤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서자 멈춰섰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다. 우리 엄마 이름이 왜 당신 집안 유언장에 있어요?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정확한 원본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서유는 웃음처럼 숨을 뱉었다. 그래서 저를 확인했어요. 언니가 아니라 제가 그 팔찌를 차고 있는지, 제가 명진을 아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도연은 낮게 말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 솔직함은 사과보다 더 아팠다. 서유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그럼 계약서에 하나 더 넣어요. 제가 당신을 도와야 한다면 당신도 제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조건.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저를 달래지 마세요. 저는 당신 집안 싸움의 값싼 증인이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알고 있습니다. 서유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아니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의 대신도, 변수도, 방패도 아니에요. 그걸 증명할 때까지 이 집에 남겠어요. 밤이 깊어졌을 때 서유는 혼자 방으로 돌아와 낡은 가방을 열었다. 어머니 사진 뒤쪽에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어제는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아마 급히 짐을 챙기며 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끼워 넣은 모양이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그 위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서윤아, 명진의 도장은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마라. 내 이름을 지키는 마지막 문이 될 거야. 서윤은 숨을 삼켰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주아였다. 받자마자 주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쏟아졌다. 너 엄마 물건 아직 갖고 있지? 그 팔찌. 당장 나한테 가져와. 서유는 손 안에 종이를 구겼다 펴며 물었다. 언니가 그걸 왜 찾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주아는 낮게 말했다. 그게 원래 내 거니까. 서유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에 서울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아주 오래된 어둠이 열리고 있었다. 이제 분명해졌다. 어제의 결혼은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그녀의 이름과 어머니의 흔적을 훔치고 있었다. 아침이 되기도 전에 서윤의 이름은 기사 제목 속에서 먼저 더러워졌다. 가짜 신부, 재벌가 결혼식의 황당한 바꿔치기, 언니 대신 회장 부인이 된 둘째 딸. 휴대폰 화면에 떠오르는 문장들은 누가 쓴 칼보다 날카로웠고 사람들은 진실을 모른 채 가장 쉬운 결론을 골랐다. 서유는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아 기사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손을 멈췄다. 사진 속에는 어제 결혼식장에서 베일을 쓴 자신의 옆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찍은 각도였다. 신부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든 사진. 그 아래에는 한주아가 웨딩숍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주아를 불쌍한 원래 신부라고 불렀고 서윤을 빈자리를 노린 동생이라고 불렀다. 정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한서윤님, 지금은 댓글을 보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윤은 화면을 끄지 않았다. 제가 안 봐도 사라지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때 도연이 회의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도 밤새 잠들지 못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유출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서유는 그를 보지 않은 채 물었다. 찾으면요. 누가 저를 욕하게 만들었는지 알면 그 다음엔 제가 괜찮아지나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언제나 빠르게 판단하고 명확하게 지시하는 사람이었지만 서윤 앞에서는 자주 침묵에 갇혔다. 서윤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이 검게 꺼지자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어제 밤 언니가 팔찌를 달라고 했어요. 오늘 아침엔 제가 그 팔찌 때문에
회장님에게 접근했다는 기사가 났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빠르네요.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통화 내용을 왜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유는 그제야 그를 바라보았다. 말하면 믿어줬을까요? 아니면 또 확인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차가운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상처가 있었다. 도연은 낮게 말했다. 믿고 싶습니다. 서유는 웃었다. 믿고 싶다는 말은 아직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민서의 태블릿에 새 알림이 떴다. 주아가 짧은 영상 인터뷰를 올렸다는 소식이었다. 화면 속 주아는 눈가를 붉힌 채 말했다. 동생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빼앗긴 거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어머니의 유품까지 이용한 일이라면.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서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어머니의 유품. 주아는 이미 판을 알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한씨 집안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번에는 울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한태식은 변호사를 대동했고 오미경은 기자들 앞에서 쓰러질 듯한 얼굴을 연습한 사람처럼 창백했다. 주아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다. 상복 같기도 했고 피해자의 갑옷 같기도 했다. 도연은 그들을 회의실로 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서윤이 먼저 말했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계속 피하면 제가 정말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보일 테니까요. 도연은 잠시 그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레지던스 안쪽 작은 응접실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한태식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서윤아, 아버지가 너를 탓하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일은 집안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네가 먼저 정리하면 모두 다칠 필요가 없어. 서윤은 조용히 물었다. 정리라는 게 뭔데요? 오미경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혼인 무효 신청을 하자는 거야. 언니가 원래 신부였다는 걸 인정하고 너는 그날 어쩔 수 없이 대신 섰다고 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도 너를 조금은 이해할 거야. 주아는 눈물을 참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도 너를 벌주고 싶진 않아.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야. 서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원래 자리요. 언니가 버린 자리 말이에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아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다시 상처받은 언니의 얼굴을 썼다. 서윤아, 너 지금 그 말로 내 마음까지 짓밟는 거야. 서윤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주아는 늘 그렇게 말했다. 네가 양보하면 모두가 편해진다. 네가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네가 가진 것은 사실 내 것이었다. 서윤은 가방에서 어머니의 쪽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럼 이것도 언니 거예요. 엄마가 제 이름을 써서 남긴 이 말도요. 주아의 표정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한태식은 쪽지를 보자 얼굴이 굳었고 오미경은 시선을 피했다. 도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서윤은 아버지를 보며 물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죠. 명진이 엄마와 관련 있다는 것. 강씨 집안이 왜 우리에게 혼담을 보냈는지. 한태식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낮게 말했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는 어른들 일이었다. 그 말에 서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무언가가 끊어졌다. 저를 결혼식장에 세울 때는 어른들 일이 아니었나요? 제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할 때는요. 제 어머니 이름을 언니에게 붙일 때는요. 주아가 테이블을 쳤다. 그만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바로 그때 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서윤은 그 순간 이상한 불안을 느꼈다. 문이 닫히자마자 주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너 아직도 상황 파악 못했구나.
강도연은 너를 좋아해서 붙잡은 게 아니야. 내 손목에 있는 그 낡은 도장 때문에 너를 둔 거야. 서유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주아는 낮게 웃었다. 그 사람, 어제 식장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원래 신부가 나라는 것도, 네가 그 팔찌를 차고 있다는 것도, 네가 대신 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서유는 숨을 멈췄다. 거짓말하지 마. 못 믿겠으면 물어봐. 어제 결혼식장에 강혜란 부회장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일부러 강도연을 별 볼 일 없는 남자처럼 소개했지. 그리고 강도연은 그걸 내버려뒀어. 왜겠어? 누가 진짜 명진의 딸인지 보려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도연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바로 그 침묵이 주아의 말을 증명하는 듯했다. 서유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사실이에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전부는 아닙니다. 서유는 작게 웃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답은 항상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응접실은 곧 전쟁터가 되었다. 한태식은 도연에게 항의했고 오미경은 서윤에게 울며 매달렸고 주아는 피해자처럼 침묵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녀는 도연이 자신을 처음 봤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의 시선이 손목에 멈췄던 순간. 반지를 끼워주며 인장에 닿았던 손끝. 밤중에 명진을 조사하라고 말하던 목소리. 모든 조각이 뒤늦게 맞아 들어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 나가주세요. 한태식이 당황했다. 서윤아, 아버지도요. 처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 안에 거리감이 생겼다. 도연이 직원들에게 눈짓하자 한씨 집안 사람들은 결국 밖으로 안내됐다. 주아는 문 밖으로 나가기 전 서윤에게 낮게 말했다. 너는 결국 혼자 남을 거야. 그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도연을 바라보았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당신은 제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데려온 거죠. 도연은 천천히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처음에는요, 서윤이 되물었다. 그 뒤에는 달라졌다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 말로 지금 뭐가 나아져요? 도연은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다. 한서윤 씨가 다칠 줄 알았다면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언니가 저를 모욕할 때도, 우리 집이 저를 대신 세울 때도, 당신은 알고 싶어서 지켜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도연의 턱이 굳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수 없었다. 서유는 웃음을 삼켰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울고 싶지 않았다.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아버지에게는 빚을 막는 딸, 계모에게는 조용히 참아주는 아이, 언니에게는 버려도 되는 그림자. 그런데 당신까지 저를 필요로 했네요. 이번엔 좀 비싼 이유였을 뿐이고. 도연의 눈이 깊게 흔들렸다. 서윤 씨,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지금은. 그녀는 손목에 팔찌를 풀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금속이 유리 위에 닿으며 차가운 소리를 냈다. 이게 필요했다면 가져가요. 대신 저는 빼주세요. 도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쳤다. 그건 당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십시오. 서유는 팔찌를 다시 집어들지 않았다. 왜요? 그게 제 이름을 지키는 마지막 문이라면서요. 당신도 그 문을 열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낮게 말했다.
할아버지 유언장에 명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 한 페이지가 사라졌고 남은 사본에는 한주아 씨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조작됐다고 의심했습니다. 서유는 숨을 멈췄다. 그래서 언니를 시험한 거예요. 한 씨 집안 전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당신이 대신 선 순간 판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판이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고 분명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서윤은 그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진심은 상처를 없애주지 못했다. 그녀는 팔찌를 다시 손목에 찼다. 저는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엄마가 남긴 게 뭔지 제가 직접 찾겠습니다. 회장님 방식 말고 제 방식으로요. 도연은 급히 말했다. 지금 나가면 위험합니다. 해란 고모가 이미 언론과 이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유는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그럼 더더욱 제가 숨어 있을 이유가 없네요. 숨으면 가짜가 되니까. 서유는 그날 밤 어머니가 살던 오래된 동네로 갔다. 명진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봉제 골목은 개발바람에 반쯤 사라져 있었고 문 닫은 공장들 사이로 낡은 간판 몇 개만 겨우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 사진 속 배경과 비슷한 건물을 찾아 몇 번이나 골목을 돌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펼 생각도 하지 못했다. 작은 작업실 문 앞에서 늙은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었다. 서윤이 명진을 묻자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명진을 찾는 젊은 사람이 아직 있네. 서윤은 숨을 삼켰다. 제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셨어요. 이름은 윤미정이에요. 여자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다. 미정이 딸이구나. 그 한마디에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여자는 작업실 안쪽 낡은 캐비닛을 가리켰다. 네 엄마가 맡겨둔 게 있었다. 누가 찾으러 오면 절대 한씨 집안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몇 달 전에도 어떤 여자가 와서 네 언니 이름을 대며 달라고 했어. 서윤의 손이 떨렸다. 혹시 그 여자가 한주아였나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젊은 여자가 아니었어. 말투가 아주 차갑고 귀걸이가 진주였지. 서윤은 즉시 강혜란을 떠올렸다. 캐비닛 안에는 작은 천주머니와 오래된 출입증 하나가 있었다. 출입증에는 유진문화재단 후원 행사라는 글자와 어머니 윤미정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행사 날짜는 도연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이었다. 천주머니 안에는 낡은 열쇠와 반쯤 찢긴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이는 강문석이라는 서명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서유는 그것을 손에 쥔 채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단순히 오래된 공장 직원이 아니었고 강씨 집안과 분명 어떤 약속을 나눈 사람이었다. 그때 작업실 밖에서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고개를 들자 유리문 너머로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도연이었다. 그는 숨이 가쁜 얼굴로 들어와 그녀를 확인했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서윤은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물러섰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연은 젖은 어깨로 서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막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번엔 같이 믿으러 왔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비에 젖은 그의 얼굴에는 계산보다 두려움이 먼저 보였다. 다음 날 강혜라는 유진홀딩스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사유는 회장의 중대한 사생활 리스크와 혼인 관련 허위 보고였다. 언론은 더 거세게 움직였고 주아는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 자신이 침묵을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한씨 집안은 서윤에게 연락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작업실에서 가져온 출입증과 봉투를 민서에게 맡겨 복원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도연은 자신의 서재에서 오래된 혼담 자료와 이사회 보고서를 펼쳐 놓았다. 그중 한 장. 결혼식 전 강 씨 쪽에서 한 씨 집안으로 보냈다는 신부 확인 문서에는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원래 쓰였던 이름이 긁혀 지워지고 그 위에 한주아라는 이름이 더 씌워진 자국이었다. 문서 하단에는 박태호 실장의 전자 서명이 남아 있었다. 도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민서에게 말했다. 박 실장은 고모님 사람이야. 그런데 이 문서가 내 결제 라인으로 들어온 적은 없어. 서유는 곁에서 조용히 물었다. 그럼 누군가 처음부터 신부를 바꿔놓고 다시 그걸 스캔들로 만든 거네요. 도연은 그녀를 보았다. 그 가능성이 큽니다. 서유는 손목에 팔찌를 만졌다. 가능성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해요. 저를 믿고 싶다고 했죠. 이번엔 제 말대로 해요. 숨기지 말고, 막지 말고, 제가 직접 그 회의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에 그라면 분명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신 혼자 들어가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유는 차갑게 대답했다. 혼자는 아니어도 제 목소리는 제가 낼 거예요.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아침. 서유는 검은 정장 대신 어머니가 남긴 낡은 진주 단추가 달린 베이지색 재킷을 입었다. 도연이 준비한 옷장에는 값비싼 옷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녀는 그 옷들 중 어느 것도 고르지 않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회장 부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그래서 더 마음이 놓였다. 오늘 그녀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어울리는 여자인지가 아니었다. 누가 그녀의 이름을 훔쳤고 누가 그녀의 어머니를 지웠는지였다. 도연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정장을 입었지만 오늘만큼은 얼굴에 숨기지 못한 긴장이 있었다. 보건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민서가 건넨 파일에는 오래된 봉투에 찢긴 부분을 최대한 읽어낸 사진과 유진문화재단 행사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강문석이라는 서명 아래 흐릿하지만 분명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명진을 지킨 윤미정의 딸에게 약속을 돌려준다. 서유는 숨을 멈췄다. 도연은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덧붙였다. 아직 완전한 원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장만으로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유는 파일을 닫았다. 제기만 해서는 부족해요. 오늘 그 사람들은 저를 가짜라고 부르려고 모였어요. 저는 가짜가 아니라는 말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왜 지워졌는지 묻는 거예요. 차는 강남의 유진홀딩스 본사로 향했다. 건물은 유리와 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절벽 같았고 그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 렌즈들이 검은 차를 향해 한꺼번에 돌아섰다. 경호팀이 길을 만들었지만 질문들은 틈새로 밀려들었다. 한서윤 씨, 언니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의혹에 답하시겠습니까? 강 회장님, 신부 바꿔치기를 알고 계셨습니까? 혼인 무효 논의가 사실입니까? 서유는 순간 숨이 막혔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자신이 조용히 지나가면 모두가 덜 다칠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도연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앞을 막으려 하자 서유는 아주 작게 그의 소매를 잡았다. 막지 마세요. 도연은 멈췄다. 서유는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저는 오늘 이사회에 참석해 제 입장을 직접 말할 겁니다. 제 결혼이 누구의 자리를 빼앗은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제 이름을 지워온 것인지 그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이 나간 순간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달라졌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걱정과 함께 아주 희미한 존중이 있었다. 서유는 처음으로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사회실은 차가웠다. 긴 회의 테이블 끝에는 강혜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한태식과 오미경, 주아도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윤을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오늘은 증인이라는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헤라는 서윤이 들어오자 부드럽게 말했다. 생각보다 용감하네요. 하지만 용기와 자격은 다른 말이에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이 회장석에 앉자 헤라는 곧바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결혼식 전 한씨 집안이 제출한 혼담 자료, 언론에 유출된 사진, 주아의 인터뷰 영상, 그리고 신부 변경 당일의 혼란스러운 일정표가 차례로 나타났다. 헤라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도연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분명한 혼인을 강행했습니다. 더구나 유언장상 혼담 대상이 한주아 씨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한서윤 씨와의 혼인은 유진의 지배 구조를 흔들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몇몇 이사가 낮게 웅성거렸다. 주아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한태식은 서윤 쪽을 보지 않았다. 도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서윤이 먼저 일어섰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서윤은 회의실 정면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 속 주아의 이름이 쓰인 혼담 자료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저 자료에는 제 어머니 윤미정의 이력이 한주아 씨에게 붙어 있습니다. 명진, 봉제 작업장, 유진문화재단 행사 참석 기록, 강문석 전 회장님과의 접점까지요. 하지만 한주아 씨는 제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고 명진이라는 이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주아가 즉시 고개를 들었다. 서윤아, 네가 지금 가족사를 팔아서까지. 서윤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언니는 어젯밤 제게 팔찌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게 원래 언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팔찌는 제 어머니가 제 이름과 함께 남긴 겁니다. 그녀는 손목에 팔찌를 풀지 않았다. 대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들어 보였다. 낡은 은색 인장이 회의실 조명 아래 작게 빛났다. 헤라는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말했다. 감성적인 유품 이야기로 이 사회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서윤은 차분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래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민서가 준비한 화면이 바뀌었다. 오래된 행사 출입 기록과 사진, 그리고 복원된 봉투의 문장이 나타났다. 화면 속 윤미정은 젊고 단정한 얼굴로 명진 작업장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강문석 전 회장이 있었고 사진 아래에는 유진문화재단 지역 장인 지원 협약식이라는 설명이 남아 있었다. 이사회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강혜란의 손끝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다. 서윤은 이어 말했다. 제 어머니는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명진 작업장의 대표 기술자였고 당시 유진이 무리하게 흡수하려던 협력업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강문석 전 회장님과 직접 협의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이 인장이고 이 인장은 명진의 권리와 어머니의 이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헤라는 곧장 반박했다. 낡은 사진과 복원된 문장만으로 유언장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도연이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찾았습니다.
혜란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도연은 민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는 명진 골목의 오래된 작업실을 지키던 여자의 남편이자 과거 유진문화재단 자료 보관을 맡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작은 금고 상자를 들고 있었다. 노인은 긴장한 듯 손을 떨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윤미정 씨가 맡긴 열쇠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작업실 캐비닛 열쇠였고 하나는 이 상자 열쇠였습니다. 한시 집안 사람에게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명진 인장을 가진 딸에게만 주라고 했습니다. 서유는 가방에서 전날 찾은 낡은 열쇠를 꺼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끝으로 몰렸다. 열쇠는 상자에 맞았다. 금속이 맞물리는 작은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고 안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와 오래된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서유는 숨을 삼켰다. 도연도 처음 보는 물건이었다. 서류철 첫 장에는 강문석 전 회장의 서명과 윤미정의 서명이 나란히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명진의 인장을 보관한 윤미정의 딸 한서윤이 성인이 된 후 유진 강씨 가문과의 혼약 및 명진 권리 회복을 우선 협의한다. 한주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주아의 손에서 손수건이 떨어졌고 한태식은 얼굴을 감쌌다. 강혜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문서의 진위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믿습니까?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필적 감정과 보관경위 확인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고모님 쪽에서 제출한 사본의 수정 흔적입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문서가 나란히 떠올랐다. 하나는 방금 열린 상자 속 원본. 다른 하나는 혜란이 이사회에 제출한 사본이었다. 원본에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사본에서는 한주아로 바뀌어 있었고 명진 인장 보관자라는 문구는 명진 관련 후계 자료 보유자로 애매하게 수정되어 있었다. 도연은 박태호 실장의 전자 서명 기록과 문서 접근 로그를 띄웠다. 이 조작 문서는 제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 계정으로 수정됐고 수정 직후 강혜란 부회장님의 비서실 서버로 전송됐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경영권을 지키려고 가족을 범죄자로 모는구나. 도연아, 네 어머니 때도 그랬지.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네 자리 때문에 다쳐. 그 말이 나오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유는 그 순간 깨달았다. 혜란은 단순히 그의 권력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도연의 가장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알고 찌르는 사람이었다. 회의실이 술렁였고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 상처를 회장님 약점으로 쓰지 마세요. 오늘 여기서 밝혀야 할 건 강도연 회장님의 슬픔이 아니라 강혜란 부회장님이 제 어머니의 이름을 누구에게 붙였는지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멀리까지 닿았다. 혜란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듭니까? 이 집안 싸움은 당신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맞아요. 저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여요. 누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이용하는지. 그녀는 주아와 한태식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저는 어제까지도 제가 언니 대신 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 자리였던 것을 누군가 언니 이름으로 바꿔놓았고 제가 그 자리에 서자 다시 저를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제게 묻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물어보셨어야 했어요. 저는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다시는 대신 살지 않겠다고 대답했을 겁니다.
주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것이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늘 그렇게 말하지. 네가 빼앗긴 것처럼. 하지만 나는 평생 내 죽은 엄마 그림자랑 비교당했어. 아버지가 명진할 때마다 내가 투명해지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 처음 드러난 주아의 진심은 추하고도 처연했다. 그러나 서유는 더 이상 그 상처를 대신 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 것을 가져가면 언니가 진짜가 돼요. 주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한태식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유진과 연결되면 우리 회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어. 너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약해서. 서유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아니요. 저는 약해서 빼앗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가 참을 거라고 믿어서 빼앗긴 거예요. 그 말에 한태식은 입을 다물었다. 회의실에 이사들 중 몇 명이 낮게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혜란이 제출한 신부 바꿔치기 논리는 무너졌다. 오히려 조작된 혼담 자료와 유언장 사본의 책임이 그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도연은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경영권을 지켜냈다는 안도보다 서윤이 홀로 걸어 나와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장면에 더 압도되어 있었다. 그는 그동안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앞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보호받아야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들고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도현은 조용히 말했다. 이사회에 요청합니다. 강혜란 부회장의 자료 제출 경위와 박태우 실장의 문서 조작 의혹을 즉시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서윤 씨와 관련된 모든 허위 보도에 대해 유진은 공식 정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헤라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녀는 퇴장하기 전 도연 곁을 지나며 낮게 말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어머니를 잃었을 때처럼 이번에도 네가 믿는 사람이 너를 떠날 거다. 도연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서윤이 그의 옆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더 이상 완전히 사실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기자들의 소음이 다시 들려왔다. 서윤은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긴장이 풀리자 손끝이 떨렸다. 도연이 다가와 낮게 말했다. 오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다 했습니다. 서윤은 지친 얼굴로 그를 보았다. 그 말, 사과해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사과입니다. 그리고 인정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을 믿지 못한 것도, 당신을 확인하려 했던 것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숨긴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용서가 바로 되는 말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막지 않아줘서 고마웠어요.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작은 말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판결보다 깊게 박혔다. 그날 밤 서윤은 다시 명진 작업실로 갔다. 도연은 멀찍이 따라왔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공간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다. 작업실 안에는 오래된 재봉틀과 먼지 쌓인 원단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어머니의 사진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상자에서 나온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켰다. 오래된 잡음 뒤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아, 네가 이걸 듣는다면 엄마가 너무 늦게 말한 거겠지. 명진을 지키려 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 이름 없이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싶었어. 강문석 회장님은 그 약속을 알아들어준 사람이었고, 그래서 네 이름을 남겨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쉽게 바뀌더라. 그러니 누구도 네 이름을 대신 쓰게 하지 마. 서유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조용한 눈물이었다. 문 밖에서 도연은 그 소리를 듣고도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비어있는 골목을 바라보며 오래 서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지키고 싶은 사람을 자기 방식으로 붙잡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잠시 후 서윤이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선명했다. 도연 씨. 그가 조용히 그녀를 보았다. 서윤은 말했다. 계약서. 다시 써요. 이번엔 당신 조건 말고 제 조건으로. 도연은 낮게 대답했다. 말해주세요. 서윤은 명진 작업실에 낡은 간판을 바라보았다. 이 결혼을 끝낼지 이어갈지는 제가 제 이름을 완전히 되찾은 뒤에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당신은 저를 이용하지도 숨기지도 말고 제 옆에서만 걸어요. 앞도 뒤도 말고. 도연은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유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민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넘어 민서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태호 실장이 사라졌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파일 제목이 강도연 회장 모친 사망 관련 보고서입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서유는 그가 다시 오래된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민서의 전화가 끊긴 뒤 골목에는 한동안 빗소리만 남았다. 도연의 손은 차가웠다. 서유는 그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가 지금 자신의 곁이 아니라 오래전 어떤 병원 복도와 장례식장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친 사망 관련 보고서라니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 대신 휴대폰 화면에 뜬 파일명을 오래 바라보았다. 유진 내부 감사팀에서 사용하던 형식의 문서였고 발신자는 사라진 박태호 실장의 개인 계정이었다. 도연은 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는 제게 늘 말했어요. 네가 후계자가 되지 않았다면 내 어머니도 그렇게 쫓기지 않았을 거라고. 서유는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도연은 아주 늦게 고개를 끄덕였다. 믿었다기보다 벌처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곁에 두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번엔 혼자 보지 말아요. 회장님 어머니 일도 제 어머니 일도 누군가 우리한테 죄책감으로 덮어씌운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도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도망치려는 기색은 없었다. 같이 봐줄 수 있습니까? 서유는 대답했다. 이번엔 앞에서 막지 말고 옆에서 열어봐요. 보고서는 그날 밤 유진홀딩스 보안실에서 열렸다. 민서가 복원한 접속 기록에 따르면 박태우 실장은 사라지기 직전 자신의 계정과 강혜란 비서실 서버 사이에 남아있던 오래된 파일을 외부 저장소로 옮겼다. 그 안에는 도연의 어머니 강은채가 사망하기 전 작성한 내부 제보 메모가 있었다. 은채는 당시 유진문화재단의 협력업체 지원금 일부가 강혜란 쪽 페이퍼 업체로 흘러간 정황을 발견했고 그중 하나가 명진 작업장 권리 이전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강문석 전 회장에게 보고하려 했다. 사고 당일 그녀는 그 자료를 들고 본가로 향하던 길이었다. 보고서는 사고의 원인을 단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직후 은채의 가방에서 사라진 서류 목록, 강혜란 비서실 차량의 이동 기록, 박태호가 폐기했다고 표시한 문서 번호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도연은 화면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무너지는 대신 너무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서윤에게는 더 아팠다. 서윤은 파일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다 한 문장을 발견했다. 박태우 실장의 자필 메모였다. 부회장은 사고를 만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다만 멈출 기회를 일부러 버렸다. 이 문장은 혜란을 완전한 살인자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이용해 왔는지는 충분히 보여주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도연은 강혜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혜란은 놀라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 이 통화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갑게 받았다. 박태우가 결국 내게 기어갔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다. 어머니 자료를 왜 숨겼습니까? 혜란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다. 내 어머니는 너무 깨끗한 척했어. 재단도, 협력업체도, 명진 같은 낡은 이름도 전부 지킬 수 있다고 믿었지. 세상은 그런 사람을 오래 두지 않아. 도연은 눈을 감았다. 고모가 사고를 지시했습니까? 그런 말 조심해. 증명 못하면 네가 다쳐. 혜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했지만 처음으로 그 안에 균열이 있었다. 나는 유진을 지켰어. 네 할아버지는 이상한 약속에 집착했고 내 어머니는 그 약속을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키웠고 너는 아직도 그들의 그림자 안에서 회장 놀이를 하고 있어. 그때 서윤이 도연의 손에서 휴대폰을 조심히 넘겨받았다. 강혜란 부회장님. 혜란의 숨이 멈칫했다. 서윤은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은 유진을 지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죽음과 죄책감 위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내려오세요. 혜란은 낮게 비웃었다. 한서윤 씨, 당신이 이긴 줄 알아요. 서윤은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이제야 제 이름을 돌려받기 시작했어요. 이긴다는 말은 너무 가볍네요. 통화는 혜란이 먼저 끊었다. 도연은 서윤을 바라보았다. 무섭지 않습니까? 서윤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무서워요. 그런데 무서워서 또 조용히 있으면 저는 평생 같은 자리로 돌아가요. 며칠 뒤 유진홀딩스는 긴급 주주 및 이사회 공동 보고를 열었다. 이번에는 서윤이 증거를 들고 혼자 싸우는 자리가 아니었다. 내부 감사팀, 외부 회계 검토진, 문화재단 보관 기록 담당자, 그리고 명진 작업실 노부부의 진술이 차례로 제출됐다. 박태호는 끝내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강혜란의 지시로 명진 관련 자료를 한주아 명의로 바꾸고 강은채의 제보 메모를 폐기 처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함께 밝혔다. 강혜란은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했지만 그녀가 믿던 이사들은 더 이상 그녀 곁에 남지 않았다. 유진을 위해서라는 말은 숫자와 문서 앞에서 힘을 잃었다. 도연은 회장석에서 일어나 말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 일을 끝내지 않겠습니다. 유진은 명진을 포함해 과거 협력업체 권리 이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된 기록을 재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와 한서윤 씨의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약속을 회사의 책임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서윤은 그 말을 들었다. 돈으로 덮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드러내고 고치겠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녀는 도현이 회장이라는 이름을 조금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 한씨 집안의 무너짐은 더 조용했다. 언론은 주아가 피해자인 척 올렸던 영상과 실제 문서 조작 흐름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한태식이 회사 회생을 위해 서윤의 어머니 이력을 주아에게 붙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사람들은 빠르게 등을 돌렸지만 서윤은 그 장면에서 통쾌함보다 오래된 피로를 느꼈다. 며칠 후
한태식이 명진 작업실 앞에 찾아왔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서윤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 말은 너무 늦었고 너무 짧았다. 서윤은 작업대 위에 원단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무엇을요? 한태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듣고 싶은 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뭘 했는지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한태식은 한참 뒤에야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의 이름을 주아에게 붙였다. 네가 참을 거라고 생각했다. 너는 늘 괜찮다고 했으니까.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괜찮았던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물어봐서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태식은 눈물을 흘렸지만 서윤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결별이었다. 주아는 더 늦게 찾아왔다. 그녀는 화려한 옷도 완벽한 화장도 없이 명진 작업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처음으로 언니는 초라해 보였다. 나 너한테 사과하러 온 거 아니야. 주아의 첫마디는 여전히 뾰족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 왔어? 주아는 낡은 작업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냥 보고 싶었어.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게 대체 뭔지. 그녀는 한참 동안 재봉틀과 빛 바랜 사진, 어머니의 녹음기가 놓인 선반을 바라보았다. 나는 네가 미웠어. 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버지는 늘 네 엄마 이야기를 했고 나한테는 더 잘해야 한다고만 했어. 그래서 내 걸 하나쯤 가져오면 내가 이기는 줄 알았어. 서윤은 천천히 대답했다. 언니가 가져간 건 내 자리가 아니라 언니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거야. 주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는 않았다. 알아. 너무 늦게 알았어. 서윤은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직 그럴 수 없었다. 대신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결혼식장에서 주아가 버리고 간 진주 장식 베일 조각이 들어 있었다. 이건 언니 거야. 버린 것도 언니 거고 다시 가져갈지도 언니가 정해. 주아는 상자를 받아들고 오래 서 있다가 조용히 나갔다. 문이 닫힌 뒤 서윤은 처음으로 언니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강혜라는 공식 직위에서 물러났고 관련 조사는 법과 이사회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그녀는 마지막 면담에서 도연을 불렀다. 구치소도 극적인 파멸도 아니었다. 변호인 입회 아래 열린 조용한 조사실이었다. 헤라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은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다. 내 어머니 이야기를 내게 한 건 후회하지 않아. 네가 강해지길 바랐어.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모가 말한 강함은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헤라는 웃지 못했다. 도연은 이어 말했다. 저는 아주 오래 고모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잃을까봐 먼저 밀어냈고, 상처 줄까봐 숨겼고, 지킨다는 말로 통제했습니다. 그게 고모가 남긴 방식입니다. 이제 그만 배우겠습니다. 헤란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 여자 때문에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서윤 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머니 때문이고, 할아버지 때문이고, 제 자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모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유진을 지켰다는 말 뒤에 숨지 말고 무엇을 망가뜨렸는지 정확히 인정하십시오. 헤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연은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었다. 한 달 뒤, 명진 작업실에는 다시 불이 켜졌다. 서윤은 유진의 지원금을 무작정 받지 않았다. 대신 과거 협력업체 권리 회복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례로 명진을 등록하고
외부 감시위원과 장인 대표들이 참여하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이름은 명진 송기억 재단이었다. 도연은 처음 그 이름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송기억이라니. 당신답습니다. 서유는 재봉틀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엄마는 이름 없는 손들이 만든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손들을 기록하고 싶어요. 도연은 서류를 내밀지 않았다. 돈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대신 먼지 쌓인 선반을 직접 옮기다가 흰 셔츠 소매를 더럽혔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회장님, 그런 일 해본 적 없죠? 도연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하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 말에 서윤의 웃음이 천천히 잦아들었다. 배울 수 있다는 말, 바뀔 수 있다는 말, 그것은 화려한 고백보다 오래 남았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작업실 밖 좁은 계단에 나란히 앉았다. 예전에 도연이었다면 경호원과 차를 먼저 확인했을 것이다. 지금의 그는 서윤이 바라보는 골목의 낮은 불빛을 함께 바라보았다. 며칠 후 도현은 서윤에게 예전의 혼인 유지 합의서를 가져왔다. 서윤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을 굳혔지만 도현은 말없이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찢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흩어졌다. 1년이라는 조건은 없애겠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의 의무도 없애겠습니다. 비용 지원, 신분 유지, 경영권 방어 조항도 모두 없습니다. 서유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뭐가 남아요? 도연은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결혼식 때 끼웠던 검소한 은반지였다. 다만 안쪽에는 새로 새긴 글자가 있었다. 한서윤의 이름과 강도연의 이름, 그리고 명진의 작은 문양.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반지는 조건의 일부였습니다. 이번 반지는 질문입니다. 한서윤 씨가 원한다면 저와 다시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회장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제가 믿고 배우고 기다려야 할 사람으로. 서윤은 한참 동안 반지를 바라보았다. 결혼식장에서는 누군가의 빈자리에 서 있었고 다음 날에는 누군가의 비밀 속에서 깨어났다. 이제 그녀 앞에 놓인 것은 처음으로 빈자리가 아닌 선택이었다. 서유는 조용히 물었다. 이번엔 제가 거절해도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도연은 아픈 듯 웃었다. 무너지겠지만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완벽하지 않아서 진짜 같았다. 서유는 반지를 바로 끼지 않았다. 대신 도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저는 아직 당신을 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숨기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겁니다. 저는 아직 완전히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서유는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 완전히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끔 또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흔들릴 거고, 언니를 보면 아플 거고, 엄마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이처럼 울지도 몰라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는 앞에서 막지 않고 옆에 있겠습니다. 서유는 그의 손에 있던 반지를 집어 자신의 손가락에 천천히 끼웠다. 그럼 다시 시작해요. 계약 말고. 선택으로. 도연의 눈빛이 조용히 무너졌다. 그는 그녀를 끌어안지 않았다. 먼저 허락을 구하듯 손을 내밀었고 서윤이 그 손을 잡자 그제야 천천히 품에 안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차갑게만 보이지 않았다. 오래 견딘 사람들이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서 있는 도시처럼 보였다. 봄이 가까워질 무렵 명진 작업실 앞에는 작은 간판이 새로 걸렸다. 서유는 개소식에서 긴 연설을 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낡은 녹음기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곳은 빼앗긴 이름을 되찾는 곳이 아니라 다시는 이름을 빼앗기지 않게 배우는 곳입니다. 도현은 뒤쪽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주아는 멀리 서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윤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상처가 화해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상처는 거리를 두는 것으로, 어떤 상처는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상처는 더 이상 대신 울지 않는 것으로 닫힌다. 행사가 끝난 뒤 도연은 서윤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그는 문득 말했다. 그날 아침 당신이 제게 누구냐고 물었죠. 서윤은 웃으며 그를 보았다.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난한 척한 남자도 최연소 회장도 아니고 싶습니다. 그냥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정도면 오늘은 합격이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처음에 결혼은 누군가의 욕심과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끝에 남은 것은 이상하게도 선택이었다. 그리고 서윤은 알았다. 자신은 더 이상 누구의 대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서윤이었다. 사랑도, 이름도, 삶도 이제는 스스로 고른 사람이었다.